오늘 강의를 해주실 신구철 박사님은요, 현재 과학교사이시며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학과 석사, 뇌교과학 박사, 사단법인, 지구평화 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논문으로는 파동적 세계관으로 본 창의 인성 개발 원리, 파동적 세계관으로 본 프로이드 정신 분석 이론, 창의적 과학 지식 개발 방안 및 과학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선형 광 다이오드 어레이를 이용한 빛의 강도 측정 등이 있으며 내년에는 파동 에너지와 심리학과 동양 철학의 관계 고찰이라는 저서를 출간할 예정이시랍니다. 오늘 강의는 예고해드린 대로 파동 에너지로 본 정신심리작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챕터는 자아실현 욕구는 의식의 성장을 희구하는 성장 동기이다. 두 번째는 도덕적 창의 인성 개발 원리를 파동적 세계관으로 탐색하다. 세 번째,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창작은 어떻게 출현되는가. 네 번째, 파동 에너지란 무엇일까? 다섯 번째, 파동적 세계관으로 과학적 논리와 창의성 발현과의 관계입니다. 조금 어렵죠. 저도 궁금한 내용이 참 많은 그런 강의랍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요. 그러면 어렵게 모신 신구철 박사님 드디어 화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고 해제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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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송림 신구철입니다. 제가 그 파동하고 정신작용과의 관심을 가진 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그 어떤 느낌을 느껴서 그 느낌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다른 분야와 이렇게 연계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심리학, 그 다음에 한자, 동양 고전 등을 연결시키면서 지금도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세한 말씀은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파동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파동적 세계관으로 보는 정신작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정신작용은 우리가 실험 및 그 현장 연구를 통해서 또한 어떤 현상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은 뭐냐? 저는 파동적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거는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첫 번째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은 파동 에너지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현상보다는 본질적인 것은 파동적 세계관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거 설문해자에 있는 기자라는 글자입니다. 빨갛게 이렇게 칠한 부분은 그 기자가 한자 3에서 온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맨 위에 있는 일은 하늘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 번째 땅을 의미하는 글자인데요. 3자가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진동하는 에너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지인이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땅 아래에 또 쌀미자가 이렇게 기자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땅에서 나는 곡물들도 결국은
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천지인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진동하는 파동 에너지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E = MC 제곱은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에서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에너지가 물질로, 물질은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자, 현재 우리 사회를 그 AI가 빠르게 인간 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를 비롯해서 빅데이터에서의 어떤 그 정보 교환, 사물 인터넷에서의 정보 교환도 전자기파라는 파동 에너지로 사람의 역할을 이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사물, 입자들의 정보도 우리 몸 안에서 최종적으로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정신작용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소통 원리도 전자기파라는 파동 에너지로 소통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근거는 켄 윌버라는 사람 등 그 일부 학자들은 입자적인 세계관은 모래알처럼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열시키고 독립된 존재로 만들며 갈등과 경쟁 속에서 파멸과 파괴의 길로 끝없이 나가게 한다. 그러나 파동적 세계관은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된 존재로 만들고 조화와 상생 관계 속에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동적 세계관은 개개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근거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그 목표로서 이제 창의 인성 교육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창의하고 인성 그 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창의와 인성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주로 지금 수행되고 있고, 그 창의와 인성을 동시에 연구한 결과물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성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인성에 대한 어떤 그 각각의 본질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통합적인 동시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 바탕의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의와 인성을 연결하는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파동적 세계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학자들은 미래 인재의 그 핵심 역량의 공동 키워드로 그 연결로 이제 보고 있는데, 바람직한 그 미래 사회를 위해서 그 지식과 지식, 또 지식과 학문, 또 학문과 학문뿐만 아니라 지식과 양심, 또 지식과 감정, 이와 같은 그 연결 통로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메커니즘은 저는 과학적 그 파동적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좀 길은데요.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근거로서 그 통합 심리학을 쓴 그 저자 켄 윌버라는 사람은 인간의 다양한 의식들을 이렇게 전자기파로 보고 있어요. 또 지금 그 AI와 관련된 그 전문가라든가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그 정신작용은 전자기적 신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음은 곧 전기 신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그 내교육종합대학원 그 총장님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그 종합적인 그 연구가
이 파동을 이용해서 총체적이고 근원적으로 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휴고 문스트베르크라는 사람은 사람의 모든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관이 과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과학을 경험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과학적 원리가 그럼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파동적 세계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 핵심 역량인 창의 인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융합하고 복합할 수 있는 그 연결 메커니즘은 저는 파동적 세계관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그 창의 인성 개방 원리하고 전략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파동적 세계관이란 뭐냐? 저는 창의 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작용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에너지로 보고 그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해석하는 학문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찰할 내용은 첫 번째, 파동적 세계관으로 창의성 관련 이론들을 재조명해보고, 둘째는 파동적 세계관으로 창의인성 개발 원리 및 전략을 이렇게 탐색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은 파동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가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그것도 전부 다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우리는 전파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전기를 쓰면은 그냥 전기, 또 자기를 이용하면 자기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파하고 자기파를 합한 얘기고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줄여서 쓰고도 있습니다.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생긴 그 진동이 주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파동에서 이렇게 물결처럼 생긴 파동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마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을 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루와 마루 사이 또는 골과 골 사이를 우리는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이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동에 관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그 책에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요. 진동수를 주파수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기는 그 일에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또 주기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아마 한 번 듣고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06년에 KBS 스페셜 마음이라는 6부작을 했어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은 전기신호로 나타낼 수 있고 전기신호가 곧 마음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정보들은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위상이라는 것에 다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보를 변화시키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파장, 진폭, 진동수, 위상의 변화는 우리가 정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번 시간과 관련된 그 핵심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그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이라는 그 책에 나온 그림인데요. 모든 의식을 그 전자기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F라고 한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동수를 얘기해요. 주파수.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주파수, 진동수가 크다,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크다라는 것은 의식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 의식의 양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개들 간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과 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정신계나 직관계나 영계 등과도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정신계, 직관계, 연계 등에서 정보를 이렇게 획득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골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입력되는 정보가 어떻게 기억으로 형성되며 그게 운동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과정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입력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억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지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모든 감각기관으로 입력되는 정보와 그들과 관련된 기억, 기존의 기억 정보들은 그 MA라고 써 있는 다중감각 영역, 다중감각 영역, 여기에서 연합해서 여기가 이제 그 해마 복합체입니다. 해마 복합체. 여기에서 기억으로 저장되고 그 전두엽에 다 보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합 영역에서 그 감각 연합 영역에서 보여지고 청각 연합 영역에서 보내지고 그다음에 시각 연합 영역, 그다음에 다중 감각 영역에서 보내지고 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거, 그다음에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 또한 그래서 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동을 할 때에도 활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그 지금 강의 주제로 어떤 정보도 듣지만은 내 어떤 정서적인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유를 원인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바나나 하면은 이제 바나나가 이렇게 영상이 떠오르는데, 자, 이 영상을 갖다가 과학에서는 홀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입체상을. 그런데 그 홀로그램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이 레이저에서 빛이 나오면은 이 하프 밀러라는 곳에서 빛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밑으로 가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사진 건판으로 가고 일부는 밀러를 통해서 물질로 가서 물질에서 반사된 빛이 사진 건판으로 가서 어떤 영상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기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의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의식. 그 다음에 물체에서 반사된 그 정보가 우리 의식과 결합해서 하나의 기억으로 자아로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재생원리는 요건 조금 복잡하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하기가 좀 오래 걸리고 또 질문도 막 있을 거고 해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요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아 즉 의식의 생성 원리는 우선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레이저 빔,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야 이것이 합쳐졌을 때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파동적 세계관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의 주파수, 이게 이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의식, 자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아 주파수는 이 안에 보면은 많은 정보의 종류가 있고 질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 주파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아의 주파수 속에는 만약에 금제작용을 하는, 다시 얘기하면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보들이 만약에 합성된 자아가 있다면 그것이 발현되면은 금제작용을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보들도 발현되게 돼 있어요, 뇌에서. 그래서 창의성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자아 주파수에 들어있는 창의성 발현에 그 방해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은 그 창의 인성과 연합된 그러한 자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파동적 세계관으로 본 해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성 관련 이론 중에서 지금도 제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슈레딩거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양이는 죽어도 그 영상은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의식들로부터 우리가 주파수만 맞으면,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나 TV 채널을 틀으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듯이 그 주파수하고 채널링을 하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제가 파동적 세계관으로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썼냐 이렇게 물으니까 누군가 아이디어를 자신의 머릿속에 딱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주로부터 어떤 이렇게 J.K. 롤링처럼 어떤 정보를 통째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은 파일 전체를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앞에 부분적으로 받는 경우도 앞에 있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의식의 어떤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 의식의 주파수가 이렇게 딱 채널링 됐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창의성 이론 중에서 천보론을 우리가 파동적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그 창의성 이론에 보면은 이렇게 그 정령 또는 그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그 정보로부터 이렇게 얻으면은 지적 능력이 이렇게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파동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나보다 높은 지적 능력을 지닌 지식과 이게 딱 주파수가 맞으면은 이게 변하겠죠. 변했다는 얘기는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의식이 낮은 주파수하고 채널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의식은 더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 식센터 미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창의성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 다 인터뷰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 한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가 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신의 존재가 느끼지 않고 황홀경에 빠졌다. 내 손과는 별개로 움직이면서 지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그 독창적인 그 또 탁월한 어떤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 내 주파수가 내 주변에 있는 그 나보다 거기 그쪽 분야에 대해서 기량이 뛰어난 그런 주파 박사님, 음소거가 되어 있으신데 켜주시겠어요? 아까부터 그렇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건드렸는가 보네.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몰입의 원리를 파동적 세계관으로 본다면은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식과 그 다음에 우주 또는 이런 공간에 있는 그런 황홀경 신들리 듯한 그러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휘를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이게 서로 채널링이 된 거죠. 채널링이 돼서 자신보다도 높은 의식이 주도해서 그 연주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의 손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잡고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주도하에 이렇게 글을 쓰면은 아마 그 못 쓰는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가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같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덕적 자아는 어떻게 그 만들어지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 교육을 많이 시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점점점 그 애들이 그 이 도덕에 대해서는 점점 좀 희미해지는 것 같고 또 예의 범절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우리가 파동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재 의식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입력되는 예절 정보가 합쳐지면은 예절을 지키는 그런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의식 속에 그 도덕적인 자아를 가진 그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마음이 없는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애들이. 마음이 없는 인사를 해요. 그래서 현재 의식 속에는 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때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어떤 예절 교육이 어떤 예절을 잘 지키는 도덕적인 자아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현재 의식이 지닌 정보 중에 부정적인 정보나 자기만 생각하는 정보가 없어야 도덕적 자아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무의식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정보를 가진 자아가 많거나 현재 자신의 의식이 탁해진 상태에서는 도덕적인 자아가 생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도덕 교육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자아의 생성 관건은 뭐냐? 우선 자기의 그 자아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거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식을 이루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요 이기 유언이 나와요. 이건 이 유자는 함께 있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이하고 기는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역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순수한 의식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으로 들어오고 또 이에서 조금 탁해진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이루는 정보 속에 도덕적 가치를 지닌 정보하고 창의성 관련 지식과 정서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도덕적 창의성을 갖춘 자아가 저는 생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아 속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 안에 창의성만 있다. 또는 도덕적 가치만 있다. 그러면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창의성을 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창의적 인성을 갖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 성취 목표라든가 도덕적 동기, 뭐 인류의 열정, 끈기, 배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전문적 지식,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 그다음에 양심이 합성해야만 도덕적 창의성을 갖춘 자아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의식의 도덕적 가치와 창의성 관련 정보들이 통합돼야 되는가? 왜 하나의 의식 속에 도덕적 가치하고 창의성 관련 정보들이 통합되어야 되는가? 우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아가 지닌 여러 정보들이 뇌의 해당 영역에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그 활성화된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예일대 교수 델가도 박사에 의하면은 사랑, 증오, 고통, 기쁨 등이 이렇게 표현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 다르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주름 등으로 뇌의 각 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뇌가 왜 이렇게 그냥 쭈글쭈글 이렇게 주름이 졌냐? 그것은 그 정보들을 각기 다 이렇게 발현시키려고 이렇게 뇌가 주름이 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진 모양이 다 다르면은 그 부분에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같은 정보가 들어가더라도 고유 진동수하고 이렇게 공명해서 활성화되는 정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굉장히 어떤 신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각 영역에서 도덕적 가치와 창의성 관련 정보들을 가진 의식이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발현되어야 도덕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도덕적 가치와 창의성 관련 정보들이 발현될 때 일부 영역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보가 발현되거나 또는 도덕적 가치와 창의성을 지닌 자아들이 간헐적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발현된다면 그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정보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보를 가진 자아가 이렇게 발현되면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활동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관련 정보는
도덕적 정보와 통합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현이 돼야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그 파동적 세계관으로 본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연계교육, 우리가 연결교육, 요즘 또 그 융합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STS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기술, 그 다음에 이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파동적 세계관을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걸 강조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진폭이 매우 작고 주파수가 매우 큰 순수의식을 우리는 정역에서는 또는 유학에서는 이를 2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기관으로 들어와서 기억된 이런 정보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로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자기 주파수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요 두 정보가 합쳐져서 의식 수준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창의인성을 지닌 자아와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자아 발견 및 자아 실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파종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우선 자아의 의식 수준은 자아가 지닌 정보의 종류와 질,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정이라든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도덕적 가치 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아의 의식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아가 지닌 정보가 이제 바뀐다는 것은 자아가 바뀐다는 것은 정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파장, 진동수, 진폭 등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파수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아가 바뀐다는 것은 의식 수준이 바뀐다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지닌 다양한 정보들 중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기적인 정보들을 정화하는 과정은 순수 의식에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메슬로우가 얘기한 자아 실현의 그 자아, 셀프를 발견해서 자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고 도덕적 가치를 지닌 창의적인 자아로 변하는 과정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많이 아마 보신 그림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의식 레벨이 높을수록 도덕적이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의식을 높이는 과정이 도덕적 창의성을 높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의식을 높이는 과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의식을 높이는 과정이 메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 중에 그 성장 욕구에 해당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보면은 그래서 의식을 높이는 과정이 이게 성장 욕구, 자아 실현 욕구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창의인성을 지닌 자아 실현의 자아 주파수의 생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자아 주파수에 있는 부정적인 정보를 이제 정화하고 창의성 관련 정보와 양심, 도덕적 가치를 지닌 정보들을 갖는 자아가 바로 자아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 수준이 높은 또 성장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 자아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의 주파수에는 그럼 어떤 그 정보들이 들어있냐? 저는 그 사랑, 나눔, 배려, 이런 성실, 책임감 등의 그 도덕적인 그 가치를 지닌 그 정보들을 지니고 있고, 평화와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어떤 창의적인 자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고 다양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기존의 자아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외적인 경험, 즉 그 학습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 성향 등의 정보와 이제 합성하고, 그 다음에 그 양심에서 발현된 경험에서 양심이 발현되어 경험한 도덕적 가치들,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의식과 합성해서 도덕적 창의성을 갖춘 새로운 자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자아는 또 다른 기존 자아가 돼서 또 다른 그 보다 그 질이 수준이 높은 그러한 어떤 정보들과 결합해서 또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람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그런 얘기들도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의 이렇게 고전 논어라든가, 그 다음에 책은담, 그 다음에 뭐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도 파동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맞는가 설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보면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은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 해보게 됐습니다. 파동적 세계관으로 본 그 가장 간단한 덕과 품성의 생성의 원리는 그 비교적 순도가 높은 그 순수 의식, 양심하고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행위의 정보가 합성되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칸트의 그 순수한 이성은 그 양심과 같고 순수한 의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성은 그 도덕적 가치를 지닌 자아로서 자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 창의성 이론에 대한 그 과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창의성 이론. 그 다음에 창의 인성 개발 원리를 수립하는데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의와 인성을 동시적 또는 통합적으로 그 해석해 봄으로써 그 창의하고 인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창의인성을 개발할 때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뭐냐? 그 의식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정보를 먼저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창의 인성과 자아 실현과 의식 수준,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적인 관계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금제작용을 하는 정보, 이런 또 자기만 생각하는 정보를 그 정화해야 된다. 또 이러한 과정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자아를 발견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합당한 창의 인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자아에는 창의 인성 관련 정보들이 합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의 자아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 새로운 자아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순간순간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그 하나의 자아가 이렇게 발현되고 그 다음에 자아가 일어날 때 공명현상에 의해서 발현되는 자아도 이 창의인성과 관련이 있는 자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창의성 발현하는데 그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을 이루는 자아들이 긍정적이고 창의인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아픈 그런 자아들은 이렇게 정화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융복합교육, STS 교육, 뭐 나선형 교육. 현재 그 교육계에서 쓰고 있는 모든 그 심리적인 그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 이런 내용들을 파동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